2023년 7월 정기 강연 이근덕 교수님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마지막 목요일인데 이번 주는 2주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자, 먼저 노태구 의장님의 인상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명은 그 실학반도에서 그 헬레니즘 인본주의로 시작해서 2000년을 우리가 고대기 문명기를 이루어졌다면 제2문명은 그 이태리 반도에서 그 중세에 그 헤브라이즘 신본주의 인본주의 천년의 시대가 가고 이제 그 신본주의 중세가 열렸습니다. 이래하여 이제 중세는 가고 이제 우리가 근현대기로 접어들면서 2000년을 접어들었는데 이제 새로운 제3천년 새로운 그 천년 문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한반도 코리안 페니슐라에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이아몬드 교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이 손을 잡았을 때 우리가 한국의 그 자유자본주의 또 북의 평등사회주의 이 양 체제 사상의 장점이 우리가 그 변전국적으로 지향 우리가 종합 발전을 이룰 때 그 제3문명이 우리가 한반도, 조선반도, 금수강산에서 꽃이 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남북이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중차대한 이런 그 문명평론 이야기를 우리 동민회 그 민족통일회에서는 인내천 4.2년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이 동포가 평화공존을 이루면서 그래야 아주 늦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민족의 통일을 평화통일 이루자고 하는 그런 연구를 사회 권위자를 모시면서 연구를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 노사관계를 주로 연구를 하시고 한편 개인적으로는 이 노무사를 하시면서 경북기구의 또 회장도 맡으시면서 이 노사관계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우리가 이 통일 평화공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접근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자본가 사용자의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북한은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 이 사회주의의 나라라고 하면 이 노사관계 이론을 평생 공부해 오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에 접근을 한다는 새로운 우리가 평화 통일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접근 새로운 그런 모델 그런 방법론이 또 제기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건덕 병학당 권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북관계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통일운동하는 이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반통일, 반민족, 심지어 반국가 단체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매도되는 평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의미에서도 오늘 이분도 군장님의 이 강의가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평화공존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래야 우리 동민의 연대기구 평화와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문탁회의는 당장의 우리 과제를 3통실에 내두고 있습니다. 통일을 이루고 양대로 뒤로 이루고 통행, 통신, 통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올해가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7월 27일 그렇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삼성시를 이뤄내자고 하는데 제가 회장을 맡고 난 이후 원탁회의와 더불어 집단 우리의 지성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건두 군장님의 강의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경청을 바라겠습니다. 광주 민중운동이 발생했던 그런 날입니다. 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의 수업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휴교령이 떨어졌었고요. 9월 말까지 휴교령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수술한 분이기 때문에 수업을 못했었는데 저에게 광주 민중항쟁이라는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 운동으로 지내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해가면서 그걸 발판으로 정권을 잡았던 전두환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이유로도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이미 저 세상으로 간 사람이지만 지금도 그 분노는 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때 학생운동을 했었고요. 1983년에 반정부 시위를 하면서 구속이 되고 제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가 좀 그때 당시 굉장히 심했었던 학내 시위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저도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됐었죠. 서울구치소와 의정부 교도소를 갔는데 서울구치소에 가보면 그 이후에 한참 뒤에 갔는데 지금 그 서울구치소가 지금 사진에 남아있듯이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이. 근데 거기에 14하 27방에 제가 있었거든요. 이 방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도 없는 방입니다. 예전에 우리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방, 그 방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984년부터 반월공단하고 89년까지 성수동을 무대로 해서 나름대로 현장 활동을 했었고요. 아마 현장 활동을 하다가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직접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버겁고 오히려 상당히 좀 맞을 것 같아서 노동상담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이후에 법률사무소까지 연결되는 노동상담 활동을 했습니다. 89년부터 92년 동안 92년까지 노동상담소 활동을 했는데 법률사무소에 있는 곳이죠. 서울에 있는 이상수 변호사 사무실하고 부산에 있는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하고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에 노동상담을 하는 상담소 부산 노동법률상담소가 있었고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에 제가 이 당시에 있는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노무사 시험을 보게 됐고 또 운이 좋아서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진은 제 동기들 중에 동기들이 18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반 정도가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농무법인 유엔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규모는 큰 농무법인의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제가 원해서라기보다는 조건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제가 노무사회 회장을 했었고요. 지금은 고문으로 추대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번 행사 있을 때마다 고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퇴진과 관련해가지고 각 단체에서 퇴진 운동을 벌일 때 저도 국민노무사들 500여 명이 모인 국민노무사들과 함께 지국선언을 했었고요. 발표를 했던 제가 이제 대표로 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영광도 많았습니다. 제가 남북관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물론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그래도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는데 2006년에 겨울에 개성공단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갔다 와서
저는 엄청난 충격에 좀 빠졌었고요. 빨간 색깔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북을 처음 방문하고 거기서 만났던 그 사람들, 우리가 똑같은 말을 쓰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이 웃는 그런 그 분들을 보면서 그날 밤에 와서 밤새도록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생각은 엄청나게 많이 변화를 했는데 그 부분에 제일 커다란 부분이 여기 나와 있듯이 분단 체제 해결이 없이는 어떤 문제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노사관계 문제도 분단 체제 하에서의 노사관계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는 거고 그 문제가 걸림돌이 돼서 해결하기 어려운 점들을 많이 발견했었고요. 그것이 그날 이후로 흘러나갔던 그런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70여 년 동안 우리의 머리와 생각과 또 행동과 심지어는 그 구체적인 관계를 다 검색하고 처벌해왔던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에 굉장히 통탄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보안법 해제에 대한 활동에도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라고 하는 단체에 참여하게 됐던 계기였고요. 한반도 평화경제회의는 2020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형성됐는데, 회원들끼리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을 만든 것이 한평합당입니다. 한평합당이 2021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초기에는 거의 매주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2주에 한 번씩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평화쌓기 한평합당이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내거는 슬로건이 정전 70년 전쟁을 평화로 하는 슬로건으로 변화를 시켜서 원래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62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회원분들 중심으로 회원 중에 남북관계에 대한 통일에 대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 돌아가면서 했었고 회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62회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평화통일 아카데미라고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10회에 걸쳐서 강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좌가 끝나는과 동시에 다시 한평합당이 이어질 것입니다.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마치고요. 노무사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기준, 제가 주로 노사관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린다고 이렇게 사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노무사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은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들도 저는 이제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 원칙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속담이 있는데 명언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것이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사용자 입장에서 가서 보면 노동조합이 생기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어하는 것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느끼면서도 왜 노동조합이 생길까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은 잘 안 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다 파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어떤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직장의 세 가지 요건은 명랑한 직장, 안정된 직장, 그리고 민주적인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랑한 직장은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적정한 보상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처우가 있어야 직장 생활이 명랑해진다. 이 문제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됐던 때가 언제냐면 1980년대 후반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됐던 것은 적정한 보상과 인간적인 처우였습니다. 80년대 말에 보통 노사관계 쪽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1987년부터 89년까지 소위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 시기를 거쳤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노동조합들이 생겨났고요. 98년도 6월 달에 조직률이
해방 이후 그 전평을 빼고 한국 전쟁 이후로는 가장 높았던 19.8%까지 조직률이 올라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명랑한 직장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왜 만들어졌느냐?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일하러 간 사람이지 노예로 간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 울부짖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두 번째, 안정된 직장은 크게 그 IMF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됐던 그런 일이었는데 고용 안정에 관한 부분.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다가 이때부터 평생 직장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비정규직이라는 그 새로운 단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어려워지면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과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또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적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단계 더 상승된 그 차원에서의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인사 관리에 대한 불만. 왜 그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독주하느냐. 사용자가 그러니까 노동자들과 전혀 교감이 없이 일방적인 독주를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소통의 문제 또는 그 독선의 문제. 이런 부분이 노동조합을 만들게 하는 또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원인이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들이 제가 접했던 사용자들의 경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한 그 즉각적인 반발 이런 부분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적어봤는데 여기 이제 이름 이렇게 노사관계 쪽은 강의하기 참 어려운 게 직접 회사 거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봤던 사례들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신세계 백화점 얘기인데요. 신세계 백화점은 아시겠지만 삼성그룹에서 이렇게 분리된 부분입니다. 삼성그룹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 문호조 경영을 했던, 근데 그걸 문호조라고 얘기를 안 하고 비노조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삼성그룹에서는 비노조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비노조 경영을 해왔던 곳이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립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그룹입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당연히 그랬죠. 그런데 신세계 백화점에서 99년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거든요. 이 원인이 이렇습니다. IMF 위기가 겹친 다음에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것은 뭐 꼭 어디뿐만 아니라 다 그랬던 거죠. 그리고 재무 상황이 악화되면서 99년에 두 번에 걸쳐서 상여금을 안 줍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 상여금을 한 번 안 주면 불만들은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생겨요. 두 번을 안 주면 꼭 무슨 움직임이 생깁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막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을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결국 여기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관리자들 얘기가 뭐였냐면 비노조 경영하자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상여금도 줄 것도 안 주고 해서 비노조 경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이제 불만들이 생기면서 중간 관리자들이 소위 말해서 로얄티를 좀 상실해가는, 죽여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딱 만들어진다. 근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동조합에 대한 일종의 반대 교육, 노동조합이라는 것은 불순한 사람들이 만드는 거라든가 아니면 노동조합이 갖는 불합리성에 대한 얘기들만 강조를 해온 그런 교육들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르게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회사 쪽에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봤을 때 신세계 백화점에 있던 사용자들은 상당한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일을 벌였냐면요. 맨 처음에 임원 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임원들을 다 모읍니다. 그래서 정말 밤을 꼭박 새고서 토론을 합니다. 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을까를 고민합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은 노동조합이 딱 만들어지면요. 왜 이게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냐는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놈이냐 이거부터 따져요. 어떤 놈이 주동이냐 이거부터 따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는가를 밤새 토론합니다. 밤새 토론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상여금을 안 준 부분이 그냥 단지 안 줘도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반발을 불러왔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장이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그 담화문 내용을 나중에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경영을 잘하려면 돈도 알아야 하지만 사람을 알아야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잘 몰랐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랬어요. 이 담화문이지만 사실은 사과문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없이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던 그 커브가, 그러니까 상승 커브가 이게 가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얘기죠. 그게 갑자기 주춤해집니다. 주춤해지면서 경사가 좀 완만해지죠. 경사가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가입하는 속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임원진 쪽에서는 그런 거죠. 아니, 우리가 다 주겠다고 얘기했어요. 안 줬는데 바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가입이 멈추질 않고 자꾸 그래도 가입을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하룻밤을 또 꼬박해서 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아, 준다 그랬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겠다는 얘기를 안 했구나라고 알아요. 이것도 쉬운 결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대중들이 불신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신이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한 번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언제 벌써 두 번에 나눠서 주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상승 커브를 그리던 것이 딱 그 수평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가입이 멈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가 몇 명이었냐면 800명이었습니다. 조합원이 800명이라고 하는 건 맨 처음엔 20명이 만들었지만 조합원이 800명이 된 것은 맨 처음에 20명하고는 다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노조 경영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 빨리 그러면 노동조합을 해산해라. 왜 해산 안 하냐. 해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이제 내부적으로 그렇게 얘기됐던 것 같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아, 곤란합니다. 이 800명이 되는 것은 그 해산을 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20명이면 16명이면 가능하지만 15명이 되지만 800명이면은 그 3분의 2 찬성이라는 것이 어렵고 또 20명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다 해결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노동조합을 해산합시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는다. 지금 이 군중의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자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서 한 달 만에 노동조합이 문을 닫고 그러니까 근로자협의회라는 이름으로 변경해서 지금도 근로자협의회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가 기니까 제가 빼겠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거,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나는 거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은 현상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해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고요. 그리고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입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본 그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현상,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전체 조합원 수가 70명인 노동조합이 파업을 했습니다. 95일이 됐어요. 파업한 지. 95일이 됐을 때 제가 갔어요. 거기 조정을 하러 갔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조합원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70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파업을 하면 보통 한 달 정도가 지나면 3분의 1 정도가 떨어져 나가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아파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집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지쳐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기 싫어서 나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는 95일이 지났는데 한 명도 이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는 여기는 기존의 조직 내에서 노무관리가 아주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이었겠구나 라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죠. 나중에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무직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회장이라는 사람이 소위 군대가 아니고 이렇게 조인트 간다고 했죠. 그렇게 노무관리를 해왔던 회사여서 사람들이 불만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파업이 벌어진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에 70명이 있는데 70명 중에 아픈 사람이 95일 동안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고요. 또 집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없었겠느냐? 당연히 있었지만 안 가는 겁니다. 왜 안 가느냐?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안 가는 겁니다. 그 현상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을 회사가 어떻게 해왔고 노동자가 어떻게 해왔다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현상으로 제가 들은 거는 노사 양측이 파업을 하고 있는데 파업하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사용자 쪽에다가 파업을 하는데 걱정 안 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그 노무 담당 이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 안 됩니다. 뭐 해봤자 뭐 200~300명 모일 텐데 이래요. 근데 여기가 직원이 몇 명이죠? 그랬더니 6,400명이래요. 근데 200~300명 조합 그러니까 200~300명 모인다고 왜 단언을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노동조합이 평소에 집회를 하면 100명 모인다는 겁니다. 100명. 그러니까 파업이니까 조금 더 많이 오겠죠. 200~300명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동조합에 가서 이 회사도 이제 제가 조종을 했던 회사인데 노동조합에 가서 물어봤어요. 몇 명이나 모이겠냐? 그랬더니 파업에 참석할 것 같으냐? 그랬더니 800에서 1200 정도 참석할 거라고 예상이 된대요. 그래서 영종도에 있는 그 연수원에다가 연수원에 1500명 정도 들어가는 연수원을 빌려가지고 농성장으로 잡았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나항공 조합인데요. 지금 그 아시아나항공 그러면 조종사 파업만 생각하실 텐데 그건 2005년이고 2001년도에 직원들 파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몇 명이 왔냐면요. 2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제가 그랬어요. 조합원이 몇 명이냐? 2400명이다. 그런데 왜 800에서 1600밖에 안 온다고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노동조합 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얘기한 게 1000명으로 잡으면 그 2배 이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놀랐어요. 연수원에 1500명이 들어가는데 거기 못 들어가니까 남자들은 밖에 텐트 치고 있었고 여성들,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라든가 이런 분들 또 예약 쪽에 있는 예약 운송 쪽에 있는 분들이 그 10명씩 들어가서 한 방에 자기도 있는데 30명씩 들어갔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었는데 그때 해외 국제선을 타고 갔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스튜어디스들, 캐빈 크루라고 하는 분들이 내려오게 될 때 물어봅니다. 자,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고 집에 가서 발 닦고 자고 싶다 이렇게. 하도 힘드니까. 그 국제선을 타고 몇 시간 가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고 싶다 이랬는데 이분들이 내리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어디서 파업해요? 어디서 농성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영종도에 있는 저쪽 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가요? 노동조합이 저기에 버스를 대절해놨으니까 그거 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자야 될 사람들이 다 농성장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것도 집에 가서 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파리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더니 파업하고 있어? 그럼 우리 빨리 가서 합류하자. 우리의 그 쌓였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테니까. 근데 문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스튜어디스들이 월급이 그렇게 적거나 이러지도 않죠. 그런데 아주 인간적인 척으로 해도 문제가 됐던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 같으면 그 여성 승무원들 뒤에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마는 거 아십니까? 단발은 안 되고요. 택도 없고 길게 하는데 긴 머리를 그대로 생머리로 하면 안 되고 똘똘 말아가지고 망을 해야 돼요. 근데 망을 하게 되면 고개를 이렇게 똑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고개 똑바로 세우지 못하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제 거북목이 되고 해서 이 경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목 디스크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노사협의를 통해가지고 이거 좀 풀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사가 노합니다. 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디자이너가 이 제복은 뒤에 많은 게 가장 잘 어울리는 제복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안 들어줬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겁니다. 이게 쌓이면서 사람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도 예상하지 못했던 2100명이 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10조로 나눠가지고 한 주씩 갔다 오세요 해서 집에 갔어요. 집에 너무나 안 가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전에 회사의 노무관리가 정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200명이면 300명 올 거니까 전혀 문제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 그 임원은 제 생각에는 잘려야 됩니다. 잘렸으면 안 돼요, 실제로. 어떻게 이렇게 사원들의 생각을 모르는 사람이 임원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동조합이 한 군데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업장이 전국으로 흩어져 있어요. 어디가 그랬냐면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남광토건도 그랬고 또 예전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한 7군데로 전국에 나눠져 있는데 한 군데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홍보도 안 했는데 거의 하루 만에 팩스로 막 그냥 전부 다 가입 건설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이 하루 만에 가입을 다 해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경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도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나타나자마자 엄청난 그 열의를 보였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LG에도 한 군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대 경우입니다. 노동조합은 설립이 됐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이때 이제 7명이 노동조합을 설립했는데 한 300명 되는 곳에서 한 달이 지났는데 조합은 19명이에요. 왜 그럴까?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봤던 것은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곳이 그랬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 천안에 있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사장 되시는 분이 매일 내려와가지고 그 스타프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이름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노동조합을 누군가 이제 그 의도적으로 좀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어떤 불만이, 공감을 형성될 때 노동조합을 만들면 확 결집이 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굉장히 시니컬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인 요소 하나는 뭐냐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있는지 없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유임을 나눠주고 퇴근할 때 유임을 나눠주는데 사람들이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만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왜 이상한 현상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그럴까를 좀 따져보자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었던 얘기를 종합해본 결과 어떤 거냐면요. 한 며칠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조합원 수는 19명밖에 안 되는데 회사는 시끌시끌하고 계속. 그 다음부터 이전에 매일 내려오면서 사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던 사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우리 사장님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노조 만든다고 해서 사장이 안 온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면서 회사가 계속 이 사람들한테 경고장만 주더라는 거예요. 자, 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처벌하겠다는 경고장만 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 해결하겠냐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구사대를 형성해요. 200여 명, 구사대라고 하는 게 예전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가면 그 회사의 사주에 의해서가 많았죠. 회사의 사주에 의해서 그 회사를 살리겠다고 노동조합에게 반대되는 소위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흐름이 구사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구사대를 자발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을 주고서 이렇게 만들었던 게 구사대인데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그런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 대표한테도 경고장을 주면서 당신들도 직장을 곤란하게 하면 처벌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하나 얻은 거는 이 회사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는 회사가 아니구나. 사원들 대부분이 회사에 대한 회사의 노무관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칙이 있다고 신뢰를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죠. 그게 나름대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현상을 통해서 느끼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흐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자, 1번이 어떤 것든지 라이프 사이클이 있죠. 개인의 삶에도 있고, 회사에 있어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또 노사관계도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현명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예를 들면 1번의 경우라면 1번은 상승 커브에 있기 때문에 박차를 가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게 좋죠. 2번 자리에서 2번이 하강 국면인데 여기서 박차를 가하면 소위 개골창에 추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꼭 그 노사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다 마찬가지 같습니다. 1번에 상승 커브에 있을 때는 박차를 가면 되고 하강 국면에서는 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끝까지 내려가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해나가는 시기가 될 거고요. 문제는 2번에 3번에 있을 때입니다. 정상에 있을 때. 잘 나갈 때 까불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부분 이때는 내려갈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분명히 내려가니까 준비를 하는 내려감과 그렇지 않은 내려감은 굉장히 다르니까. 그래서 탑원에 있을 때 내려갈 때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인데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인 노사관계만이 아니라 정치 쪽에서도 제가 잘 듣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두환 때 그 황태자로 불렸던 사람이 그 소위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세동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장세동이가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 노무현 때는 누가 그 역할을 했냐면 박철원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삼 때는 그 둘째 아들이 그 역할을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는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 사람이었다. 여러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그 황태자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이 좀 표현이 좀 약간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 표현에 약간 우리는 다그리 불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을 때 같이 죽는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때 갔을 때 박영순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최순실이가 그렇게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 누군지 또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황태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상을 달렸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는데 전부 다 내려갈 준비를 하지 못하고 정상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발견이 됐죠. 다 징역 갔습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지 못하면 내려갈 준비를 하지 못하면 그 후유증을 바로 안게 되더라.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대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서 얘기까지 하기는 좀 뭐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노사관 언제가 그 시기인지는 나중에 말씀해 줄 거예요? 어떤 시기? 시기를 어떻게 알아요?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면 30년을 두고서 또 사이클도 있겠지만 1년 사이에도 사이클이 있겠죠. 그래서 언제냐라고 특정할 수는 없는데 저는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도 이때가 내가 좀 절정기였구나. 전체 인생 전체로 보면 제가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가 저한테는 전성기였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60이 넘어서 후퇴기고 하강기고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다음 은퇴를 하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준비하는 시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람마다 아마 조금씩 다를 텐데 그것을 같이 놀아면은 찾아볼 수는 있겠죠. 같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언제인가 다 지적하기는 제가 도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요. 제가 세 번째 가지고 있는 기준은 근데 이건 여성 승자라고 하는데 이건 자치통감에 나온 얘기고 제가 한 30-40년 동안 나름대로 좌우명으로 생각했던 그러니까 재능이 덕을 앞지르서는 안 된다. 근데 이건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덕을 앞지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풀어줬을 때 저는 이렇게 풀었었어요. 평소에 잘하자는 거하고 잘 나갈 때 조심하요. 대부분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평소에 제대로 하지도 않아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바라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회사든 노동조합이든. 저희는 회사도 자문을 하고 노동조합도 자문을 합니다. 평소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죠. 예를 들면 똑같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은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A가 평소에 착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면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시 A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평소에 착한 일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 착한 일을 갑자기 하면요. 뭐지? 저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거 잘못한 거 해가 서쪽에서 뜨겠어. 이런 평가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뢰에 있어서 완전히 차이가 되는 거고 또 그 외에도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아까 제가 몇 가지 현상 1, 2, 3, 4를 들었는데 그 결과들을 보면 평소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것에 후유증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들이 저희는 거의 입증까지도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조심하자고 하는 것도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은 무조건 선이고 사용자는 무조건 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노동조합도 아주 기고만장해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유증은 반드시 그 노동조합에게 돌아갑니다. 사용자들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아까 40분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먼저 일부러 40분을 노사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2부에서 잠깐 쉬었다 하겠지만 노사관계와 남북관계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들을 노사관계 한 번, 그러니까 노사관계와 남북관계를 나눠서